당신들은 대체 왜 한국을 못 잡아먹어 안다리오? 우리가 틀렸어. 틀렸단 말이오. 러시아 방산 최고의 거물. 그가 생방송 도중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전 세계를 향해 충격적인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엔 두 번의 후회가 있소이다. 그리고 그는 20년 만에 봉인해 두었던 금기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20년 전 그날, 모스크바의 한 비밀 연구실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훗날 전 세계의 하늘을 지배하게 될 줄은 세상 그 누구도 몰랐다고 합니다. 강대국들의 방패가 낙엽처럼 뚫리던 섭씨 55도의 지옥 같은 사막,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을 때 오직 한 나라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한국은 결국 우리를 넘어섰소 라는 그의 고백, 자부심마저 무너뜨린 대한민국 방산에 숨겨진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볼코프 씨, 한국 방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천천히 당겼죠. 32년 경력의 러시아 최고 방공 전문가.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는 두 번의 후회가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습니다. 이 기술로 뭘 하실 겁니까? 내가 물었을 때 그 젊은 한국 장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발전시키겠습니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죠. 그로부터 20년 뒤 사막 한가운데서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예고였습니다. 저는 알렉세이 볼코프입니다. 소련이 무너지기 전부터 하늘을 설계한 사람이죠. 적의 미사일이 어디서 날아오든 우리는 그것을 막아냈습니다. S-300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냉전 시절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방공체계였죠. 그 설계의 핵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던 날에도 저는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라가 사라지는 건 정치인들의 문제였죠. 기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저의 믿음이었습니다. 세계는 저를 이렇게 불렀죠. 러시아 방공에 살아있는 역사.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32년 동안 저의 판단이 빗나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볼코프 씨, 괜찮으십니까? 진행자가 물었죠.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죠. 첫 번째 후회는 한 나라를 비웃었던 것입니다. 기자들이 펜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죠. 두 번째 후회는 그 나라가 이미 우리 위에 서 있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스튜디오 안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자 12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같은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야기를 하려면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하죠. 19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는 혼란 속에 있었죠. 돈이 없었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유지할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그때 한 나라에서 연락이 왔죠. 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기술을 원했습니다. 방공체계, 항공기술, 잠수함 설계. 러시아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것들이었죠. 불곰 사업이라 불리던 거래였습니다. 저는 그 기술 이전 검토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장교들을 처음 만난 날을 아직도 기억하죠. 젊은 군인들이었습니다. 눈빛만 초롱초롱했죠. 솔직히 말하면 가르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면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받아 적었죠. 열심히 하는 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동료 이반이 어느 날 저에게 말했죠. 알렉세이, 저 한국 친구들 대단하긴 해. 근데 이걸 가져가서 뭘 할 수 있겠어? 저는 웃었습니다. 이반, 우리가 40년 걸려 만든 걸 저 친구들이 이해하기나 하겠나. 가져가서 조립이나 제대로 하면 다행이지. 그때 한국팀을 이끌던 박 팀장이라는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죠. 말수가 적었고 표정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이었죠. 볼코프 선생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 체계의 추적 알고리즘에서 다중 표적 처리 방식을 더 발전시킬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건 조립하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 아니었죠. 설계자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니까요. 박 팀장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죠.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죠. 열심히는 하는군. 하지만 참고만 해서 될 수준이 아닐 텐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넘겨주는 건 완성품이고 그들은 그걸 쓰기만 하면 된다고 말이죠. 그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는 20년 뒤에야 알게 됩니다. 기술 이전이 끝나고 한국팀은 돌아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금방 잊었죠. 러시아에는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중동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세계 각지에서 우리 무기를 사겠다는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중동방공평가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15년 넘게 그 자리에 있었죠. 세계 어느 나라가 무슨 무기를 도입하든 저의 평가를 거쳐야 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자부심 정도가 아니었죠. 확신이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러시아보다 앞선 나라는 없다. 미국이 유일한 경쟁자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아래다. 그게 제가 30년 넘게 살아온 세계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소문이었습니다. 중동 쪽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왔죠. 한국이 방공체계 입찰에 참가한다더군. 동료 드미트리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으며 되물었죠. 한국이? 방공체계를? 그래? 천공이라는 이름이래.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천공, 하늘의 활이라는 뜻이죠. 하늘을 지키는 활이라. 이름 하나는 그럴듯하게 지었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사일 시대에 자기네 무기에 활이라는 이름을 붙이다니 낭만은 있는 나라야. 하지만 낭만으로 미사일을 막을 수는 없죠. 참가는 자유지. 결과도 자유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드미트리도 웃었습니다. 그래, 구경이나 하러 오는 거겠지. 우리는 그날 밤 와인잔을 기울이며 더 이상 한국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화제에 올릴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입찰 참가국 명단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러시아, 그리고 한국 5나라였죠. 저는 명단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계열, 영국의 체계, 그리고 우리 S-400.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전부 수십 년간 실전에서 검증된 것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이건 강자들만의 자리인데 저는 혼잣말을 했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참가하는 것과 경쟁하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제가 중동에 도착한 건 한여름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숨이 막혔죠. 섭씨 52도. 공기 자체가 뜨거운 벽 같았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고 30초만 서 있어도 셔츠가 젖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방공시험을 한다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하지만 조건이 극한이면 극한일수록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저는 오히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극한 환경은 러시아의 전문 분야니까요. 도착 다음 날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미국 팀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영국 팀은 여유로웠죠. 이스라엘 팀은 과묵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팀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10명 이상의 대규모 팀이었죠. 한국 팀은 소규모였습니다. 화려함도 없었고 목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았죠. 미국 측 관계자 하나가 저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 팀 봤어? 관광하러 온 거 아냐? 저도 웃었죠. 에어컨이나 만들던 나라가 방공체계를 들고 오다니. 용감하긴 하군. 우리는 킥킥거렸습니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였죠. 한국팀을 진지하게 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만찬에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웃지 않았습니다. 떠들지도 않았죠. 조용히 앉아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들은 이미 시험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준비를 끝내고 있었죠. 그 차이를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정해져 있었던 건 맞습니다. 다만 그 결과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었을 뿐이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사막의 밤은 낮과는 전혀 달랐죠.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창문을 때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번 입찰은 수월하겠군. 경쟁이랄 것도 없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시험이 기대됐죠. 그게 제 인생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었다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험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는 모래벌판이 펼쳐져 있었죠. 태양이 이미 사막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인데 벌써 섭씨 45도를 넘기고 있었죠. 시험장에 도착하자 규모에 먼저 놀랐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크기였죠. 한가운데 거대한 통제센터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각국의 장비 배치 구역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중동 측 평가단장이 마이크를 잡았죠. 전체 브리핑이 시작된 겁니다. 시험 일정은 총 5일이었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장비 설치 및 환경 적응, 셋째 날은 극한 환경 추적 시험, 넷째 날은 실사격 시험, 그리고 다섯째 날은 종합평가였죠. 브리핑이 끝나고 각국 팀이 자기 구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험장을 걸으며 각 팀의 준비 상황을 살폈죠. 평가위원이니까요. 모든 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건 제 일이었습니다. 먼저 미국 구역으로 갔습니다. 패트리엇 체계가 이미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죠. 장비 규모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대형 트레일러 6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기술진만 20명이 넘었죠. 미국 팀 책임자가 저를 보더니 성큼 다가왔습니다. 볼코프, 우리 장비 한번 봐.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야. 다중 표적 동시 처리 능력이 한 단계 올라갔지. 자신감이 얼굴에 가득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비를 둘러봤습니다.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은 미국이었죠. 돈과 기술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영국 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장비 배치, 체계적인 인력 운용, 여유가 묻어나왔죠. 영국팀 수석 엔지니어가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알렉세이, 이번엔 우리가 좀 보여줄 게 있어. 기대해도 좋아. 이스라엘 구역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말이 없었죠. 묵묵히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많은 나라답게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은근히 경계하고 있었죠. 실전에서 단련된 기술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확연히 달랐죠. 장비 규모가 작았습니다. 인원도 적었습니다. 트레일러 세대의 기술진 10명 남짓이었죠. 드미트리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저게 전부야.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죠. 대신 한국팀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장비 규모는 작은데 움직임이 빨랐죠. 낭비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환경을 이미 수백 번 시뮬레이션한 것처럼 말이죠. 그때 한국팀 한가운데서 낯익은 얼굴을 봤습니다. 박 팀장이었죠? 20년 전 모스크바에서 만났던 그 젊은 장교, 더 이상 젊지는 않았습니다. 머리에 흰 것이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죠. 하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죠.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팀장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2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서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20년 전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 여기까지 왔군. 대단한 집념이야. 하지만 집념만으로 이 판에서 이길 수는 없지. 그날 저녁 각국 수석 대표들이 모인 비공식 저녁 자리가 있었습니다. 술이 몇 잔 돌자 분위기가 풀어졌죠. 자연스럽게 한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측 책임자가 먼저 입을 열었죠.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왜 여기 있는 건지 모르겠어. 가전제품 만드는 나라 아냐? 웃음이 번졌습니다. 영국 엔지니어가 거들었죠. 에어컨 기술로 미사일을 막겠다는 건가? 창의적이긴 하네. 또 한 번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웃었죠.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 대표만 웃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와인잔을 돌리고 있었죠. 저는 그게 좀 신경 쓰였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물었죠. 이스라엘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과소평가는 위험한 거야, 알렉세이. 그 말에 자리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웃음소리로 채워졌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조심성이 많잖아. 걱정 마. 결과 보면 알게 될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줄 거라고 말이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장비 설치와 환경 적응 기간이었죠. 낮 기온은 매일 50도를 넘겼습니다. 장비들이 과열 경고를 쏟아냈죠. 기술진들은 연신 땀을 닦아가며 냉각 장치를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아침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평가단장이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죠. 오늘 오후 대규모 모래폭풍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기온 55도의 시야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죠. 따라서 오늘 예정된 극한 환경 추적 시험을 어떻게 할지 각국 의견을 듣겠습니다. 미국 책임자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연기를 요청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장비를 가동하면 센서에 치명적 손상이 생깁니다. 장비 보호가 우선입니다. 영국도 손을 들었죠. 동의합니다. 모래폭풍 속에서 정밀 추적 시험은 무리입니다. 장비 수명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55도의 모래폭풍이라니. 정밀 장비를 그 속에 넣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S400도 그런 조건에서는 보호 모드로 전환하는 게 정상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조용한 목소리 하나가 회의실을 관통했죠. 모든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한국팀 대표였습니다. 모래폭풍 조건에서 시험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죠. 미국 책임자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장비 손상 감수하겠다는 겁니까? 시험 조건이 극한이면 극한일수록 실전에 가깝습니다. 실전에서는 날씨를 고를 수 없으니까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떨림도 없었고 허세도 없었죠.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어조였습니다. 회의실 안에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저는 한국팀 대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옆에 박 팀장이 서 있었죠.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책임자가 코웃음을 쳤죠. 용기는 인정하지만 무모함과 용기는 다릅니다. 영국 엔지니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비 날리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죠.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무모하다고 말이죠. 55도 모래 폭풍 속에서 정밀 추적 시험을 강행하겠다니. 장비가 버틸 리 없었습니다. 우리 기술로도 불가능한 조건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됐습니다. 하늘이 변하기 시작했죠. 서쪽에서 거대한 모래벽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괴물 같았죠. 소리부터 달랐습니다. 낮은 울림이 땅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모래폭풍이 시험장을 덮쳤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죠. 모래가 피부를 때렸습니다. 숨을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강대국 팀들은 이미 장비를 덮개로 씌우고 통제실 안으로 대피한 상태였죠. 저도 통제실 안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험장 카메라가 모래먼지 속에서 간신히 영상을 잡아내고 있었죠. 그 화면 속에서 한국팀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래폭풍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기술진들이 장비를 조정하고 있었죠. 고글을 쓰고 얼굴을 천으로 감싼 채였습니다. 모래가 옷 사이로 파고드는 게 화면으로도 보였죠. 피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드미트리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쳤군.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뭔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저건 단순한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를 믿고 있었죠. 자기네 장비가 버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화면 속에서 박 팀장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모래폭풍 한가운데 서 있었죠.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장비 패널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보였죠. 모래에 긁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간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모스크바 연구실에서 노트에 빼곡히 적어가던 한국 장교들. 쉬는 시간에도 질문을 멈추지 않던 그 집요함.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던 그들의 숙소. 그때도 저렇게 했었죠. 가슴 한쪽이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비웃었던 장면이 지금은 다르게 보였죠. 저건 무모함이 아니라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빠르게 지워버렸죠. 각오가 대단해봤자 결과가 안 나오면 소용없으니까요. 모래폭풍 속에서 추적 시험을 하면 데이터가 엉망이 될 게 뻔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물리 법칙을 이길 수는 없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험은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모래폭풍이 잦아들 기미가 없었죠. 통제실 안에서 각국 대표들은 한국팀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러다 장비 다 망가뜨리겠어. 내일 실사격은 어쩌려고 저러는 거지?
자업자득이지 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데이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실 전광판에 숫자가 하나씩 표시됐죠. 먼저 한국 체계의 추적 정확도가 떴습니다. 99.7%.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드미트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죠. 이게 말이 됩니까? 통제실이 술렁였습니다. 55도, 모래폭풍, 시야 확보 불가능한 조건에서 추적 정확도 99.7%라니 우리 S400도 정상 조건에서 그 수치를 안정적으로 내기 어렵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다시 봤죠.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열 경고도 없었습니다. 센서 오류도 없었죠. 시스템 지연도 제로였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아니, 정상이 아니었죠. 비정상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오류 아닙니까? 데이터 다시 확인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평가단에 말했죠.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검증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확인, 결과 동일. 세 번째 확인, 결과 동일.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한국팀을 비웃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에 같은 질문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99.7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준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겨줬던 건 이런 수준이 아니었죠. 완전히 다른 체계였습니다. 그때 창밖을 봤습니다. 모래폭풍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죠. 그 너머로 한국팀이 장비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환호도 없었고 자축도 없었죠. 마치 당연한 결과라는 듯이 묵묵히 다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숫자가 나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32년간 쌓아온 저의 판단 체계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말이죠. 내일이 있으니까, 실사격 시험이 남아있으니까 추적은 추적일 뿐이다. 실제로 미사일을 맞추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죠.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아직은 무시할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문제는 그 균열이 내일 아침이면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진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걸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99.7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모래폭풍 속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었죠. 우리 체계도 정상 환경에서 겨우 도달하는 수치를 한국이 극한 속에서 찍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죠. 추적은 추적일 뿐이다. 레이더가 표적을 잡는 것과 실제로 미사일을 쏴서 맞추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눈으로 사슴을 발견하는 것과 총으로 맞추는 건 다르지 않은가. 그래, 내일이면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 실사격에서는 결국 경험이 이긴다. 수십 년간 실전에서 검증된 체계를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는 없는 법이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죠.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두웠습니다. 사막의 새벽은 차가웠죠. 낮에 폭염이 거짓말 같을 정도로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 분위기가 전날과 달랐죠. 조용했습니다. 어제까지 한국팀을 비웃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99.7이라는 숫자가 모두의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거죠. 물론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시험장에 도착하니 이미 각국 팀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실사격 시험 구역은 어제와 달랐죠. 사방이 안전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하늘에는 드론 카메라가 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장면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평가단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실사격 시험은 동일 조건에서 진행됩니다. 각국 체계의 표적 미사일 10발을 발사합니다. 요격 성공률로 평가하겠습니다. 10발. 깔끔한 숫자였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맞추면 맞추는 거고 못 맞추면 못 맞추는 거였죠. 시험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결과가 발표됐죠. 미국이 첫 번째, 영국 두 번째, 이스라엘 세 번째, 러시아 네 번째, 한국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오히려 불리한 순서입니다.
앞선 나라들의 결과를 보고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한국이 압박을 받든 말든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했지만 말입니다. 미국이 먼저 나섰습니다. 발사 신호가 떨어졌죠. 표적 미사일 10발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패트리엇 체계가 가동됐죠. 요격 미사일이 연달아 발사됐습니다. 하늘에서 섬광이 터졌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연이어 요격에 성공했죠. 통제실 안에서 미국 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6번째 표적부터 상황이 달라졌죠. 요격 미사일이 빗나갔습니다. 7번째도 실패. 결국 미국의 최종 결과는 10발 중 8발 요격 80%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였죠. 미국 팀도 크게 실망하는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80%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숫자니까요. 영국이 두 번째로 나섰습니다. 결과는 10발 중 7발, 70%였죠. 영국팀 엔지니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였으니까요. 이스라엘은 10발 중 8발, 80%였습니다. 미국과 동률이었죠. 이스라엘 대표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만족도 불만도 아닌 얼굴이었죠. 이제 러시아 차례였습니다. 저는 통제실에서 우리 팀을 지켜봤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S-400이 가동됐죠. 첫 발부터 정확했습니다. 두 번째도 성공, 세 번째도 5발 연속 성공까지 갔을 때 저는 주먹을 쥐었죠. 하지만 6번째에서 빗나갔습니다. 7번째도 아슬아슬하게 성공, 8번째는 실패. 최종 결과 10발 중 8발, 80%였죠. 미국, 이스라엘과 동률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죠. 최고는 아니었지만 최악도 아니었습니다. 80%면 합격선은 넘긴 겁니다. 통제실 안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모두 80%로 나란히 선 상황이었죠. 세 강대국이 동률이라니 누가 이기든 큰 차이가 없는 구도였습니다. 마지막 한국 시험 시작합니다. 평가단장의 목소리에 통제실이 조용해졌죠. 솔직히 말하면 긴장감은 없었습니다. 기대감도 없었죠. 어제 추적 시험에서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긴 했지만 실사격은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요.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 한국팀의 천공체계가 보였죠. 다른 나라 장비에 비하면 확실히 작았습니다. 소박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였죠. 발사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표적 미사일 10발이 하늘로 솟구쳤죠. 천공체계가 가동됐습니다. 첫 번째 요격, 성공. 담담하게 지켜봤죠. 둘, 셋, 넷, 다섯 성공. 통제실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6, 7, 8, 9. 미국 책임자가 모니터 쪽으로 몸을 기울였죠. 드미트리가 속삭였습니다. 설마.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통제실 전체가 숨을 멈췄죠. 모든 눈이 전광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발. 10번째 표적이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요격 미사일이 솟아올랐습니다. 궤적이 표적을 향해 꺾였죠. 하늘에서 섬광이 터졌습니다. 10번째, 성공. 전광판에 숫자가 떴습니다. 10, 100%. 통제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광판의 숫자만이 차가운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100%라는 숫자는 이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시험이 아니라 실사격에서 10발을 전부 맞춘다는 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바람, 온도, 습도, 표적의 미세한 궤도 변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80%면 훌륭한 거고 90%면 경이로운 겁니다. 그런데 100%라니. 미국 책임자가 중얼거렸죠. 오류하냐? 시스템 오류 확인해봐. 평가단이 데이터를 재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죠. 10발 모두 정확히 요격. 단 한 발의 이탈도 없었습니다. 영국 엔지니어가 의자의 등을 부딪히며 말했죠. 이건 말도 안 돼? 이스라엘 대표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눈에 박혀서 떨어지지 않았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았죠. 이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진짜 무너뜨린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한국팀이 보였습니다. 10발 전부 요격이라는 전무후무한 결과를 낸 직후였습니다. 환호가 터질만 했죠. 포옹이 오갈만 했습니다.
어떤 나라였든 저 결과가 나오면 뛰쳐나와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한국 팀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죠. 웃음도 없었고 환호도 없었습니다. 박 팀장이 팀원들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장비 정리에 들어갔죠. 마치 당연한 결과라는 듯이 말입니다. 그 모습이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하다고? 100%가 당연하다고? 세계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한 결과를 저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건 자만이 아니었죠.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해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결과를 낼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어제 모래 폭풍 속에서 시험을 강행했던 이유를 말입니다.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네 체계가 어떤 조건에서도 버틴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확신이 있었기에 강행한 거였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한 겁니까? 에어컨에 장비를 숨기고 안전을 선택한 우리는 도대체 뭘 한 겁니까? 드미트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렉세이, 이건 우리가 넘겨준 기술이 아니야.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미 느끼고 있었죠. 이건 우리가 만든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하나 남아 있었으니까요. 실전은 다르다. 시험은 시험일 뿐이다. 통제된 환경에서 10발 맞추는 것과 진짜 전투에서 쏟아지는 미사일을 막는 건 하늘과 땅 차이다. 실전에서는 결국 경험 있는 체계가 이긴다. 저는 그 믿음에 매달렸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을 지켜줄 마지막 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벽이 무너지는 데는 차에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죠. 모든 게 바뀐 건 말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죠. 낮에 있었던 실사격 시험 결과를 분석하는 중이었습니다. 100%라는 숫자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머리를 싸매고 있었죠. 아무리 돌려봐도 합리적인 해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시험 관련 알림인 줄 알았죠. 하지만 소리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연속적이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진동했죠.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볼코프, 벙커로 오십시오. 지금 당장 평가단장의 목소리였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뛰었습니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죠. 각국 대표들, 기술진들, 군 관계자들 모두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하 벙커였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미사일입니다. 대규모 공격이 감지됐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죠.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벙커에 도착하자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스크린마다 붉은 점들이 떠 있었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였죠. 현재 탐지된 위협체 총 60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 혼합 공격입니다. 군 지휘관의 보고의 벙커, 아니 술렁이었습니다. 60발이라니. 이건 단순 도발이 아니었죠. 대규모 기습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죠. 탄도미사일이 가장 빨랐습니다. 뒤이어 순항미사일, 그리고 저고도에서 접근하는 드론 편대. 세 겹으로 짜인 공격 대형이었습니다. 이건 아무나 설계한 공격이 아닙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죠. 방공체계의 약점을 정확히 노린 구성이었습니다.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를 동시에 공격해서 방어체계를 과부하시키는 전술이었죠. 착탄 예상시간? 누군가 물었습니다. 최초 착탄까지 약 12분입니다. 12분? 겨우 12분이었죠. 수백만 시민이 사는 수도가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평가단장이 소리쳤습니다. 모든 방공체계 가동하십시오. 시험구역에 배치된 장비를 즉시 실전 전환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시험을 위해 각국이 배치한 방공체계가 지금 이 지역의 유일한 방어선이었습니다. 시험장이 실전의 최전방이 된 겁니다. 미국 책임자가 마이크를 잡았죠. 패트리엇 체계 실전 모드 전환 완료. 가동합니다. 영국도 뒤따랐습니다. 체계 가동합니다. 이스라엘도 즉시 대응했죠. 준비 완료. 그리고 러시아, 우리 S-400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스크린 위에 파란 점들이 나타났죠. 요격 체계가 표적을 추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붉은 점과 파란 점이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죠. 이건 시험이 아닙니다. 진짜 전투입니다. 실패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미국 패트리엇이 먼저 요격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탄도미사일.
요격 성공. 벙커 안에서 작은 안도의 숨소리가 새어나왔죠. 두 번째, 성공. 세 번째, 성공.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실전은 다르다. 경험 있는 체계가 버텨주고 있었죠. 이스라엘도 순항 미사일 요격에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S-400도 고고도 표적을 하나씩 처리하고 있었죠. 처음 세 분이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그런데 네 번째 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엇 세 번째 포대, 과열 경고. 미국 측에서 보고가 올라왔죠. 순항 미사일 두 발 추적 실패. 궤도 이탈합니다. 영국 체계에서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적어도 드론 편대 탐지 불가.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목소리들이 점점 다급해졌죠.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 질서정연하던 파란 점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붉은 점들은 여전히 일정하게 밀려오고 있었죠. S-400 다중 표적 처리 한계 도달, 동시 추적 가능수를 초과했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죠. 60발의 혼합 공격, 탄도, 순항, 드론이 동시에 쏟아지면 어떤 체계든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나를 막으면 다른 하나가 빠져나가는 구조였죠. 착탄까지 7분.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요격 성공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패트리엇 4발 돌파 확인. 영국 체계 6발 돌파. 이스라엘 3발 돌파. 400 5발 돌파. 돌파. 그 단어가 벙커 안을 채웠습니다. 돌파라는 건 요격에 실패했다는 뜻이죠. 막지 못한 미사일이 그대로 수도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붉은 점들이 방어선을 뚫고 내려오고 있었죠.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돌파 미사일 총 24발, 24발, 24발이 방어선을 뚫었습니다. 벙커, 아니 공포로 가득 찼죠. 누군가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군 지휘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착탄까지 4분, 겨우 4분이었습니다. 4발의 미사일이 수백만 시민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까지 남은 시간이었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시험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겁니다. 수백만 명이 위험에 처해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책임자가 소리쳤습니다. 자녀 요격 미사일은 패트리엇 잔량 소진, 재장전 불가. 영국도 마찬가지였죠. 자녀 요격탄 없습니다. 우리 S-400도 한계였습니다. 이미 가용한 요격탄을 전부 소진한 상태였죠.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막을 수 없다. 24발이 그대로 떨어진다. 미국 책임자가 의자에 주저앉았죠. 영국 엔지니어는 고개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벙커 안에 절망이 내려앉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스크린 한쪽에서 새로운 파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뭐지? 드미트리가 소리쳤죠. 저도 봤습니다. 파란 점들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었죠. 스크린 하단에 표시된 식별 코드를 봤습니다. 한국 천궁 체계였습니다. 천궁 체계 자동 가동 확인. 군 지휘관이 보고했죠. 전 표적 동시 추적 중. 위협 우선순위 자동 계산 완료. 저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천궁 체계가 24발의 돌파 미사일을 전부 추적하고 있었죠. 동시에 말입니다. 동시에 24개의 표적을 추적하면서 위협 우선순위까지 자동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중얼거렸죠. 우리 S-400도 동시 추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미국 패트리엇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천궁은 24개를 한꺼번에 잡고 있었습니다. 착탄까지 3분.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죠. 동시에 여러 발이 솟아올랐습니다. 스크린 위로 파란 궤적이 그려졌죠. 마치 부채살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첫 번째 돌파 미사일, 요격 성공. 두 번째, 성공. 세 번째, 성공. 벙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눈이 스크린을 향하고 있었죠. 네 번째, 성공. 다섯 번째, 성공. 여섯 번째, 성공.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파란 궤적이 정확하게 붉은 점을 관통할 때마다 화면에서 점이 소멸했죠. 10번째, 성공. 15번째, 성공. 20번째, 성공. 저는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드미트리도 입을 벌린 채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죠. 미국 책임자가 주저앉았던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1번째, 성공. 22번째, 성공. 23번째, 성공.
마지막 한 발이 남았습니다. 붉은 점 하나가 수도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죠. 착탄까지 30초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파란 궤적 하나가 솟아올랐습니다. 붉은 점을 향해 일직선으로 돌진했죠. 벙커 안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섬광이 터졌습니다. 24번째, 성공. 스크린에서 마지막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60발의 미사일 중 강대국 체계가 36발을 막았고 돌파한 24발을 천공이 전부 처리한 겁니다. 단 한 발도 빠뜨리지 않았죠. 벙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죠. 환호도 없었습니다. 박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뿐이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침묵이었죠.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이 떨리고 있었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건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지배였죠. 우리는 미사일에 대응하고 있었고 천공은 미사일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차원이 달랐던 겁니다. 그 순간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모스크바 연구실에서 노트를 빼곡히 적어가던 한국 장교들. 박 팀장이 했던 질문, 다중 표적 처리 방식을 발전시킬 여지가 있느냐고 물었던 그 질문이었죠. 저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죠. 우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한계라고 말한 그 문제를 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떠올랐죠. 기술 이전이 끝나던 날 박 팀장에게 물었던 말이었습니다. 이 기술로 뭘 하실 겁니까? 발전시키겠습니다. 발전. 그때 저는 비웃었죠. 우리가 40년 걸려 만든 걸 발전시키겠다고? 조립이나 제대로 하면 다행이지. 그런데 그들은 정말 발전시켰습니다. 발전 정도가 아니었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넘겨준 건 시작점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벙커 한 구석에 서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 한국팀이 보였죠.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스루 4발을 전부 막아낸 직후인데도 환호가 없었습니다. 박 팀장이 팀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죠. 침착했습니다. 마치 훈련을 한 번 더 끝낸 것처럼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었죠. 그보다 더 깊은 곳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저의 세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죠. 시험에서 진 게 아닙니다. 시대에서 진 겁니다. 벙커 안에는 아직 경보등 불빛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투는 끝났죠.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위협체 제로라는 표시가 떠 있었죠. 60발의 미사일이 전부 처리된 겁니다. 단 한 발도 수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제로, 완벽한 방어였죠. 하지만 그 완벽한 방어를 해낸 건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벙커 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아까까지 소리치고 보고하던 사람들이 전부 입을 다물고 있었죠. 경보음이 꺼지자 정적이 밀려왔습니다.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미국 책임자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전화기를 꺼내들더니 벙커 밖으로 나갔죠. 본국에 보고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부 상황 종료. 우리 체계는 60발 중 36발 요격에 그쳤습니다. 돌파된 24발은 한국 체계가 전부 처리했습니다. 네, 전부입니다. 24발 전부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전화 너머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 책임자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죠. 아닙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3번 확인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표정을 봤죠. 수치심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막지 못한 걸 한국이 막아버린 겁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말이죠. 영국 엔지니어는 노트북을 접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옆에 있던 동료에게 소공어렸습니다. 보고서를 어떻게 써? 우리 체계가 놓친 미사일을 한국이 전부 잡았다고 쓰라고? 동료가 대답했죠. 환경 조건을 강조해. 극한 환경에서의 일시적 성능 저하라고 포장하면 돼. 변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핑계를 찾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씁쓸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죠. 인정한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니까요. 이스라엘 대표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메모장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죠. 저는 슬쩍 봤습니다. 한국 천공 체계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스라엘은 변명 대신 분석을 선택한 겁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거기서 배우려는 태도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서운 나라인 겁니다. 패배 앞에서 도망치지 않으니까요. 저는 벙커 한쪽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죠. 앉고 싶었지만 앉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서 있어야 했죠.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드미트리가 다가왔습니다. 알렉세이,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죠. 드미트리, 솔직하게 말해봐. 아까 스크린에서 뭘 봤어? 드미트리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말했죠. 우리가 졌어, 알렉세이. 깔끔하게 졌어.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깔끔하게. 그래요. 깔끔한 패배였죠. 변명할 여지가 없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는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드미트리가 말을 이었죠. 15레바를 동시에 추적하면서 우선순위까지 자동 계산했다는 거잖아. 그건 우리가 넘겨준 기술로는 불가능해. 우리 체계에 그런 능력은 없었어.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계속 걸리고 있었죠. 이건 우리 기술의 발전이 아니야, 알렉세이. 완전히 새로운 거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한 거라고.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넘겨준 건 발판이었을 뿐이고 그들은 그 위에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올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적도 없는 방식으로 말이죠. 한참을 서 있다가 저는 벙커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죠. 사막의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죠. 몇 시간 전까지 미사일이 날아다니던 그 하늘이었습니다. 시험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죠. 한국 팀이었습니다. 이 시각에도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직후인데 말이죠. 다른 나라 팀들은 벙커 안에서 충격에 빠져 있거나 본국에 변명 보고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국 팀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발이 저절로 움직였죠. 가까이 가니 한국 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비 패널을 열고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었죠. 발사 데이터를 기록하는 사람, 센서를 청소하는 사람, 다음 가동을 위해 재정비하는 사람, 모두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축하한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하는 건지. 박 팀장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가볍게 목례를 했죠. 폴코프 선생님, 늦은 시간에 나오셨습니까? 그 목소리가 2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조용하고 담담했죠. 24발을 전부 막아낸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가 걸린 것 같았죠. 결국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대단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2년 경력의 러시아 최고 방공 전문가가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그것이었죠. 하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하다고요? 100% 요격을 해놓고 부족하다고요? 저는 속으로 되물었죠. 하지만 그 말이 허세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심이었죠. 이 사람은 정말로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갈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뭔지를 말이죠. 우리는 멈추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만든 것을 지키는데 모든 힘을 쏟고 있었죠. 300을 만들었으니 S400을 만들고 S400을 만들었으니 S500을 만들고 기존의 것 위에 숫자만 바꿔가며 올리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사고 자체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준 기술을 출발점으로만 사용했죠.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중표적 동시 추적, 위협 우선순위, 자동 계산, 극한 환경 대응 능력, 전부 우리 체계에는 없던 개념이었죠.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던졌고 우리가 풀지 못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사고방식의 차이였죠. 우리는 과거를 지키고 있었고 그들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팀 옆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장비를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빠르면서도 정확했죠. 한 명도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끝난 새벽 3시에 말이죠. 문득 20년 전 모스크바가 떠올랐습니다.
기술 이전 기간 동안 한국 장교들의 숙소에서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게 생각났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열심히는 하는군.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 틀렸습니다. 열심히 해서 된 겁니다. 아니, 열심히만 한 게 아니었죠.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양과 질을 동시에 가져간 겁니다. 그게 가능한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돌아서서 숙소를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로 한국팀의 장비 소리가 들렸죠. 규칙적이고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심장 박동 같았죠. 숙소에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죠.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32년이었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지금까지 32년간 저는 이 분야의 최고라고 자부해왔죠. 세계 어떤 방공체계도 저의 평가를 거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제 한마디에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이 결정되기도 했죠. 그런 제가 오늘 밤 깨달은 겁니다. 저의 평가 기준 자체가 이미 시대에 뒤처져 있었다는 걸 말이죠. 저는 한국을 가전제품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었습니다. 에어컨이나 만들던 나라라고 조롱했죠. 기술을 넘겨줘도 조립이나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오만의 대가를 사막 한가운데서 치르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낡은 수첩이 있었죠.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쓰던 기술 노트였죠.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첩을 덮었죠. 창밖으로 사막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죠.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 미사일이 날아다니던 바로 그 하늘이었죠. 그리고 한국의 청웅이 그 하늘을 지켜낸 거였습니다. 하늘의 활, 청웅이라는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웃었던 그 이름이었죠. 미사일 시대의 활이라니 낭만은 있는 나라라고 코웃음 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건 낭만이 아니었죠. 선언이었습니다. 하늘을 지키겠다는 선언. 그리고 그들은 그 선언을 지켜낸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설계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하늘을 진짜로 지킨 건 우리가 아니었다. 날이 밝으면 공식 평가 회의가 열릴 겁니다. 모든 결과가 테이블 위에 올라오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인정할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를 말이죠. 미국은 이미 변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죠. 핑계를 대고 결과를 희석시키는 게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32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 결과를 부정하면 그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전문가가 거짓말을 하면 더 이상 전문가가 아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죠?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숫자로 증명됐으니까요. 날이 밝았습니다. 사막의 아침은 거짓말처럼 고요했죠. 어젯밤 미사일이 쏟아지던 하늘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맑았습니다. 바람도 없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험장 안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아침 8시 공식 평가 회의가 소집됐죠. 대형 회의실 안에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젯밤 전투 데이터가 빼곡히 인쇄된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분위기가 장례식장 같았죠. 미국 책임자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본국과 통화한 게 분명했죠. 영국 엔지니어는 커피를 연신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스라엘 대표만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팀 대표와 박 팀장은 나란히 앉아 있었죠. 조용했습니다. 어젯밤 24발을 전부 막아낸 사람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평가단장이 마이크를 잡았죠. 어젯밤 실전 상황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총 위협체 60발, 탄도미사일 20발, 순항미사일 26발, 드론 15기. 혼합 공격이었죠. 먼저 각국 체계별 요격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패트리엇, 배정표적 18발 중 14발 요격, 4발 돌파, 요격률 78%. 영국 체계, 배정표적 12발 중 6발 요격, 6발 돌파, 요격률 50%. 이스라엘 체계, 배정표적 15발 중 12발 요격, 3발 돌파, 요격률 80%. 러시아 S-400, 배정표적 15발 중 4발 요격, 11발 돌파, 요격률 27%. 저는 숫자를 보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27%. 우리 S400이 겨우 27%밖에 못 막았다는 겁니까? 저는 보고서를 다시 봤죠.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15발 중 11발이 돌파했습니다. 강대국 중 최하위였죠. 어젯밤 벙커에서는 혼란 속에 정확한 수치를 몰랐습니다. 총 24발이 돌파했다는 것만 알았죠. 하지만 이렇게 국가별로 분류된 결과를 보니 현실이 더 잔인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뚫린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죠. 러시아 측 동료가 제 옆에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알렉세이, 이건 환경 때문이야. 사막 조건이 우리 체계에 불리했을 뿐이야. 변명이었죠. 저도 알았고 그 동료도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이스라엘은 80%를 찍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줄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청웅, 돌파미사일 24발 전량 요격, 요격률 100%. 숫자가 스크린 위에서 빛나고 있었죠. 24발 중 24발, 단 한 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전부 합쳐서 막지 못한 24발을 한국 혼자 전부 처리한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죠. 평가단장이 추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천궁 체계의 특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4개 표적에 대한 동시 추적 및 우선순위 자동 계산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요격 미사일 발사 간격이 평균 0.8초로 기존 체계 대비 3배 이상 빠릅니다. 셋째, 탄도, 순항, 드론 등 이종 표적 혼합 상황에서도 성능 저하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발사 간격 0.8초라는 수치에 저는 눈을 의심했죠. 우리 S400의 발사 간격은 3초입니다. 미국 패트리엇도 2.5초 수준이었죠. 0.8초라는 건 차원이 다른 속도입니다. 미국 책임자가 손을 들었죠. 잠깐 그 동시 추적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24개를 동시에 추적했다는 건 기존 방공 이론상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평가단장이 한국팀 쪽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측에서 설명하시겠습니까? 한국팀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잠시 회의실을 둘러보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체계는 독자 개발한 다층 신경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존의 순차 추적 방식이 아니라 병렬 분산 추적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표적의 속도, 고도, 궤적 변화를 동시에 분석하면서 위협도를 실시간으로 재계산합니다.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했죠. 미국 책임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알고리즘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존 체계를 기반으로 한 겁니까? 한국팀 대표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죠. 초기 개발 단계에서 여러 나라의 기술을 참고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체계의 핵심 알고리즘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기존 어떤 체계와도 구조가 다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기술을 참고했다. 그 여러 나라 중에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었죠. 우리가 넘겨준 기술을 참고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참고! 그 단어가 20년 전 박 팀장의 목소리로 되살아났죠.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때 그 한마디가 이런 결과로 돌아온 겁니다.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각국이 질문을 쏟아냈죠. 기술적 질문, 성능 관련 질문, 비용 질문까지. 한국팀은 하나하나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허세도 없었고 과장도 없었죠. 물어보면 대답하고 물어보지 않은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가 또 한 번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 압도적인 결과를 낸 팀은 으스대기 마련이죠. 이건 우리가 최고라고 이건 아무도 못 따라온다고 자랑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한국팀은 그러지 않았죠. 마치 시험을 한 번 더 치른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결과에 취하지 않았죠. 이미 다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맛을 느낄 수가 없었죠. 입안이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미국팀과 영국팀이 이야기하는 게 들렸죠.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해. 기술만으로 평가하면 우리한테 답이 없어. 동의해? 동맹관계, 유지 보수 인프라, 장기 파트너십. 이런 걸로 승부해야지. 한국은 실적이 부족해. 실전 배치 경험이 없잖아. 거기를 파고들어야 해.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실전 배치 경험이 없다고? 어젯밤이 뭐였습니까? 어젯밤 그게 실전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60발의 미사일이 날아오고 수백만 시민의 목숨이 걸렸던 그 상황이 실전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의 논리도 이해는 됐습니다.
결과를 인정하면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이 날아가니까요. 자국 방산 산업이 흔들리니까요. 국가의 자존심이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결과 대신 정치를 선택한 겁니다. 저도 같은 유혹을 느꼈습니다. 러시아 대표로서 결과를 희석시키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었죠. 환경 조건이 불리했다. S-400은 원래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체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었죠. 같은 사막에서 한국은 100%를 찍었습니다. 환경 탓이 아니라 체계의 차이였죠. 오후에 개별 면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평가단이 각국 대표를 따로 만나서 의견을 듣는 자리였죠. 제 차례가 됐을 때 평가단장이 물었습니다. 볼코프 씨, 러시아 측의 공식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죠. 하나는 변명하라는 목소리였습니다. 환경 탓을 하고 정치적으로 풀라는 목소리였죠. 다른 하나는 인정하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목소리였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결과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평가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 천공 체계의 성능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다중표적 동시 처리 능력과 이종표적 혼합 대응 능력은 현존하는 어떤 체계보다 우수합니다. 말하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러시아 대표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죠. 자국 체계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이었으니까요. 평가단장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러시아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닙니다. 알렉세이 볼코프 개인의 견해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죠. 공식 입장으로 말하면 본국에서 난리가 날 테니까요. 하지만 개인 견해라도 말하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전문가가 아니게 됩니다. 면담실을 나오자 드미트리가 기다리고 있었죠. 알렉세이, 안에서 뭐라고 했어? 사실을 말했어. 드미트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좋아하지 않을 거야. 알고 있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숫자를 부정하는 순간 저의 32년이 전부 거짓이 되는 거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각국 팀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죠. 시험은 사실상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팀이 가장 먼저 떠났습니다. 대형 버스 세대에 장비를 싣고 서둘러 나갔죠. 마치 도망치는 것처럼 빠르게 말입니다. 영국 팀도 뒤따랐습니다. 영국 엔지니어가 떠나면서 저에게 말했죠. 알렉세이, 이건 공정한 시험이 아니었어. 환경이 너무 극단적이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었으니까요. 이스라엘 대표는 떠나기 전에 한국 팀 쪽으로 갔습니다. 박 팀장과 악수를 하는 게 보였죠. 짧은 대화를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배울 건 배우겠다는 태도였죠. 역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험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사막의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한국팀이 장비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죠. 묵묵히 하나하나 챙기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도망쳤습니다. 영국은 변명했죠. 이스라엘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결과가 전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장에 적혀있던 문장이 보였죠. 우리는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저는 펜을 꺼냈습니다. 그 문장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죠. 틀렸다. 그리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사막 위로 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죠. 어젯밤 천공이 지켜낸 바로 그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시험장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짐을 꾸리면서 손이 멈추는 걸 느꼈죠. 옷가지를 가방에 넣다가 멈추고 세면도구를 챙기다가 멈추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떠나면 이 모든 게 현실로 확정된다는 게 두려웠던 거죠. 여기 있는 동안은 아직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신랏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곳을 벗어나는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숫자는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 거죠. 27%. 그 숫자가 가방 속 낡은 수첩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러시아 S-400의 요격률 15발 중 4발, 강대국 중 최하위. 그리고 그 옆에 적어둔 또 하나의 숫자 100%. 한국 천공의 요격률. 가방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죠. 로비로 내려가니 드미트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우리 둘 말고는 러시아 팀원들이 이미 전날 떠난 상태였죠. 본국의 지시였습니다.
되도록 빨리 빠지라는 명령이었죠. 결과가 부끄러웠던 겁니다. 알렉세이, 차 왔어. 드미트리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로비를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볼코프 선생님, 돌아봤습니다. 박 팀장이었죠. 작은 종이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언제 온 건지 모르겠지만 로비 한쪽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죠. 24발을 전부 막아낸 사람이 패배한 사람에게 인사를 하러 왔다니. 보통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건 작은 선물입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차입니다. 박 팀장이 종이백을 내밀었죠. 저는 멍하니 그걸 받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죠. 감사합니다. 겨우 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물었죠. 박 팀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20년 전 모스크바에서 당신이 제게 질문을 했었죠. 다중표적 처리 방식을 발전시킬 여지가 있느냐고. 기억합니까? 박 팀장이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그 무표정한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기억합니다. 선생님께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셨죠. 그래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고 물었죠. 그때 그 대답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박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계가 있다는 말이 오히려 힘이 됐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한계가 있다는 게 왜 힘이 됩니까? 한계가 어딘지 알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니까요. 선생님께서 그 한계를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삽질을 줄일 수 있었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한계를 말해줬을 뿐인데 그들은 그 한계를 출발점으로 삼은 겁니다. 우리는 한계 앞에서 멈췄고 그들은 한계 너머로 걸어간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저희 팀원들 중에 선생님의 논문을 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1990년대에 쓰신 다층 방공 이론은 저희 체계의 철학적 기반이 됐습니다. 천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선생님 덕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죠.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저를 위로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우리가 비웃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론을 가장 진지하게 읽고 가장 성실하게 발전시킨 겁니다. 정작 우리 자신은 그 이론을 책장에 꽂아두고 잊어버렸는데 말이죠. 고맙습니다, 박 팀장. 저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악수를 했죠. 박 팀장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 맨손으로 장비를 만지던 그 손이었죠.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드미트리가 운전대를 잡았죠. 차가 시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로 시험장이 작아지는 게 보였죠. 한국 팀의 장비가 아직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종이백을 내려다봤습니다. 한국차, 포장이 소박했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팀처럼 말이죠. 공항까지 2시간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죠. 드미트리도 말이 없었습니다. 사막 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끝없는 모래벌판이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드미트리가 입을 열었죠. 알렉세이, 모스크바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야? 보고서를 써야지. 뭐라고 쓸 건데?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을 쓸 거야. 드미트리가 한숨을 쉬었죠. 모스크바가 좋아하지 않을 거야. 우리 체계가 최하위였다는 보고서를 올리면 난리가 날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군부는 자존심이 강한 조직이었죠. S-400이 세계 최강이라는 신화가 무너지면 수십억 달러짜리 수출 계약에도 영향이 갑니다. 저에게 압력이 들어올 게 뻔했죠. 그래도 사실을 써야 해, 드미트리. 왜? 숫자를 부정하면 우리는 영원히 27%에 머무르니까. 드미트리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방을 바라보며 말했죠. 알렉세이, 넌 변했어.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깨달은 거였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출발 로비에 앉아 있었죠. 주변에 각국 방산 관계자들이 보였습니다. 미국 팀 몇 명이 멀리 앉아 있었죠.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와인잔을 부딪히며 한국을 비웃던 사이였는데 말이죠. 패배는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어색하게 만들고 비겁하게 만들죠. 결과를 공유한 동지가 아니라 패배를 나눈 공범처럼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피로가 밀려왔죠.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스크린이 보였습니다. 붉은 점 24개가 수도를 향해 내려오던 장면, 벙커 안의 공포, 착탄까지 4분이라는 카운트다운, 그리고 파란 궤적이 솟아올라 붉은 점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던 장면, 그건 방어가 아니라 지배였습니다. 우리는 미사일에 쫓기고 있었고 청웅은 미사일을 지배하고 있었죠.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전투를 치렀는데 차원이 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이 작아져 갔죠. 그 사막 어딘가에 한국팀이 아직 남아있을 겁니다. 장비를 정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겠죠. 저는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 번의 시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교체였죠. 냉전 시절부터 미국과 러시아가 양분하던 방공 기술의 판도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판도를 바꾼 건 우리가 한때 학생이라고 불렀던 나라였죠. 모스크바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차가운 러시아 공기가 폐를 채웠죠. 사막의 열기가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내려놓고 서재에 앉았습니다. 벽 한쪽에 사진이 걸려 있었죠. 1988년 S-300 설계팀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젊었죠. 모두가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방공 체계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사진 속 얼굴마다 묻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옮겨 책장을 봤죠. 제가 쓴 논문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발표한 다층 방공 이론, 박 팀장이 말했던 바로 그 논문이었죠. 책장에서 논문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죠. 오랫동안 꺼내보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저조차 잊고 있었던 이론을 한국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읽고 분석하고 발전시켰죠. 우리는 이론을 쓰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이론을 읽고 현실로 만들었죠. 이게 바로 차이였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자와 미래로 나아가는 자의 차이. 저는 논문을 다시 책장에 꽂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넘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가 넘긴 건 시작점이었을 뿐이다. 그들은 그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곳까지 갔다. 서재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사막의 맑은 하늘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하늘이었죠. 어디서든 누군가는 그 하늘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누군가가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는 게 달라진 거였죠. 저는 컴퓨터를 켜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죠. 중동 방공 체계 평가 보고서, 현장 참관 소견. 첫 문장을 썼습니다. 본 평가위원은 32년간의 경력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한국 천궁 체계는 현존하는 모든 방공 체계를 기술적으로 능가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한 문장이 모스크바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짓을 쓰는 순간 저의 32년이 전부 무너지니까요. 보고서를 쓰면서 어젯밤 박 팀장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계가 어디인지 알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정해놓고 거기서 멈췄죠. 그들은 한계를 확인하고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같은 한계를 보고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겁니다. 보고서를 다 쓰고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잠시 멈췄죠. 이걸 보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의자의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죠. 마음이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게 이렇게 홀가분한 줄은 몰랐습니다. 보고서를 보낸 지 사흘 뒤였습니다. 예상대로 모스크바는 난리가 났죠. 군부에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볼코프가 미쳤다. 자국 체계를 깎아내리는 보고서를 쓰다니 당장 철회하라. 압박이 거셌죠. 30년 넘게 함께 일했던 동료들까지 연락을 끊었습니다. 드미트리만 전화를 받았죠. 알렉세이, 위에서 보고서 철회하라고 한다. 환경 조건 탓으로 수정하면 넘어갈 수 있어. 안 해? 왜? 거짓말을 쓰면 32년이 거짓이 되니까. 드미트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정말 고집불통이야.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32년간 저를 지탱해온 건 단 하나였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게 저의 원칙이었습니다. 그 원칙을 제 손으로 부수면 저는 더 이상 알렉세이 볼코프가 아닌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고서는 철회되지 않았죠. 대신 저의 자문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15년간 맡아왔던 중동방공평가위원 자리에서 해임된 겁니다. 공식 사유는 계약 만료였지만 진짜 이유는 누구나 알고 있었죠. 진실을 말한 대가였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서재에서 낡은 사진을 보고 오래된 논문을 꺼내 읽고 과거 속에서 살고 있었죠. 한때 세계가 저의 판단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 방산 전문 채널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 거죠. 중동 시험 결과가 업계에 퍼지면서 현장에 있었던 전문가의 증언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더 이상 공개적으로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프로듀서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볼코프 씨, 당신 말고는 이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니까요. 진실은 기록되어야 하니까요. 인터뷰 날이 왔습니다. 스튜디오는 모스크바 시내에 있었죠. 건물에 들어서자 조명이 눈을 찔렀습니다. 카메라 세대가 저를 향하고 있었죠. 기자석에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생방송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죠. 마이크가 옷깃에 달렸습니다. 조명이 뜨거웠죠.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사막의 열기와는 다른 종류의 뜨거움이었습니다. 프로듀서가 신호를 보냈죠. 카메라 위에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된 겁니다. 진행자가 먼저 입을 열었죠. 오늘 모시는 분은 러시아 방공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자 32년 경력의 전문가 알렉세이 볼코프 씨입니다. 최근 중동에서 진행된 대규모 방공 체계 시험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셨는데 현장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미국, 영국, 이스라엘 세계 최강의 체계들이 모인 자리였으니까요.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상과 달랐던 겁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행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어떤 점이 달랐습니까?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한국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가 미묘하게 긴장됐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잡았죠. 한국의 천궁이라는 체계가 참가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한국을 진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었죠.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랐던 겁니까?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죠.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 시험을 강행한 한국팀, 강대국들이 전부 연기를 요청한 상황에서 계속하겠다고 말한 그 한마디, 그리고 99.7%라는 추적 정확도, 실사격 시험에서의 100% 요격률, 기자들의 표정이 점점 변하고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사일 60발이 쏟아진 밤, 강대국 체계가 36발을 맞고 24발을 놓친 밤, 착탄까지 4분이라는 카운트다운이 울리던 벙커 안의 공포, 24발이 방어선을 뚫고 수도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막지 못했죠. 미국도, 영국도, 이스라엘도, 러시아도 전부 실패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숨을 죽였죠. 그때 한국 천궁 체계가 가동됐습니다. 시타야바를 동시에 추적하면서 위협 우선순위를 실시간으로 계산했죠. 그리고 한 발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막아냈습니다. 24발 전부를 말입니다. 기자석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볼코프 씨, 그게 사실입니까? 24발 전량 요격이라는 게 가능한 겁니까? 저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3번이나 데이터를 재확인했죠.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볼코프 씨, 한국 방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카메라가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군부도 보고 있을 겁니다. 동료들도 보고 있겠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은 말해줘야 하니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는 2번의 후회가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죠. 첫 번째 후회는 20년 전의 일입니다. 한국의 기술을 넘겨주던 시절이었죠. 젊은 한국 장교들이 모스크바까지 와서 우리 기술을 배워갔습니다. 새벽까지 노트에 적어가며 질문을 멈추지 않았죠. 저는 그들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40년 걸려 만든 걸 저 친구들이 이해하기나 하겠나. 가져가서 조립이나 제대로 하면 다행이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그때 한국팀을 이끌던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 기술로 뭘 하실 겁니까? 제가 묻자 그분은 조용히 말했죠. 발전시키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후회입니다. 나는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두 번째 후회는 20년 뒤 사막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사막의 밤이 떠올랐죠. 벙커 안의 공포, 스프 4발이 쏟아지던 하늘, 그리고 그 하늘을 지켜낸 파란 궤적들. 우리는 기술을 넘겨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성품을 줬으니 그들은 그걸 쓰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들은 쓰지 않았습니다. 발전시켰습니다. 우리가 한계라고 말한 지점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곳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넘겨준 건 완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점이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시작점 위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 후회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우리 위에 서 있었다는 걸 사막에서 24발이 전부 사라진 뒤에야 인정한 것입니다. 스튜디오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멈춰 있었죠. 진행자도 다음 질문을 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무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어왔습니다. 결과가 곧 진실이라고 말이죠. 그 원칙에 따르면 답은 하나입니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죠. 우리는 멈춰 있었습니다. 과거가 만든 자부심에 갇혀서 변하지 않았죠. 우리가 와인잔을 기울이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을 때 그들은 모래폭풍 속에서 피를 흘리며 장비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어컨 안에서 안전을 선택할 때 그들은 55도의 사막에서 결과를 선택했죠. 우리는 과거를 지키고 있었고 그들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32년 경력의 러시아 최고 방공 전문가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겁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고 나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오만이라는 짐을 말이죠.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져 있었죠. 모스크바의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자 뭔가가 만져졌죠. 박 팀장이 준 한국차였습니다. 작고 소박한 포장이 손끝에 닿았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보였죠. 사막에서 보았던 그 별들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천궁이 지켜낸 바로 그 하늘의 별이었죠. 하늘의 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사일 시대에 자기네 무기에 활이라는 이름을 붙인 나라. 그 낭만이 세계의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멈추지는 않으려 했습니다. 멈추면 다시 과거에 갇히니까요. 우리는 멈췄고 그들은 계속 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차이를 만들었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